이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는 정말 죽고 싶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자해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과 진료를 맡고 있는 이종화라고 합니다. 자해의 원인은 단일 원인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해를 고민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이 너무 계속 반복이 됐을 경우, 그래서 내 그 감정을 해소하지 못했을 때 그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으로 자해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뭔가 판타지 같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스스로를 벌을 하는 행위, 자해를 했을 때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타지적인 요인들도 관여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과 같이 있는 것들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행동 중에서도 하나가 나타나기도 해요. 특히 다른 사람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나 방임이나 학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계층이었던 아이가 자해 행동을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발각이 됐을 때,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들이 알게 되었을 때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반복이 되면서 학습화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강화됐을 때 자해 행동이 반복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죠. 청소년 시기는 발달의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발달도 있지만 뇌성숙도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고, 신체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조금 더 늦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해 행동은 보통 12세 전후로 시작을 하고 15세 정도에 가장 피크가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기가 아직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성을 억제하는 것들이 완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죠. 이 시기이기 때문에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해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또 이 아이들이 성인에 넘어가는 시기가 될수록, 그러니까 뇌의 성숙이 더 일어날 때는 자해 행동 빈도가 감소하고 자해하는 아이들의 빈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해를 자살 시도의 그냥 한 일환으로 보는 견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해 행동은 자살 시도의 시작이다. 그래서 자해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아니면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다 자살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행동이라는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것들도 생겼어요. 미국에서 하는 정신과 진단 체계에서도, 정식 진단은 아니지만은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를 이제 중요한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자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구분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자살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살의 의도가 있으면 당연히 자살 시도라고 보는 거지만, 어떻게 들으면 이상한 말이지만 자해하는 아이들이 자살의 의도가 없는 아이들도 많아요. 이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는 정말 죽고 싶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자해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고 싶은 의도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가 힘든 것들을 견디지 못했을 때 자해라는 행동을 했을 때 일시적인 그 감정들의 해소, 이거를 경험하면서 자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두 개를 구분할 때는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게 저는 제일 정확하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 얘기를 꺼낸 걸 되게 무서워하세요. 그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물어보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죽고 싶냐고 물어보는 것들, 자살의 의도가 있냐고 묻는 거는 상대방의 불안이나 긴장을 오히려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물어봄으로써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고 어떤 의도로 자해를 한 건지 혹은 자살 시도를 한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죠. 행동적으로 봤을 때 자해는 조금 덜 위험하고 반복적인 경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하게 예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은 손목을 긋는 행위 같은 경우를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반복을 한다 하면은 이거는 자해 행동의 경향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보겠지만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계획을 갖거나 목을 매려고 줄을 산다, 이 사람은 자살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해를 반복할수록 자살의 위험성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11살 이전에 자해를 했던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해 정도도 점점 심해지고 빈도도 늘어나는 경향성이 있고요. 좀 더 위험한 도구로 자해를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고, 자해 빈도가 늘어나면 늘어나게 될수록, 그리고 자해 방법이 심각하고 잔인한 방법을 이용할수록 자살의 위험성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하고 보호자 면담을 둘 다 하게 됩니다. 둘 다 하게 된 이유는, 보호자분들은 아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행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품행 문제라던가 자해 행동이라던가 뭐 학습 저하, 게임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반면 아이들은 자기의 행동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축소해서 얘기하거나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둘의 면담을 통해서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면담을 통해서는 아이가 우울증이나 불안증 혹은 다른 정신적인 질환들이 감정적인 문제나 정신질환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아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행동 문제, 그러니까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 뭐 품행에 대해서 뭐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아니 뭐 술, 담배를 한다거나 이런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는 걸 동반을 하게 되죠. 이 두 가지를 종합한 다음에 우리가 진단적으로 고민해서 우울증이나 불안증,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약물 치료를 하거나 뭐 약물 치료하고 상담 치료를 동반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치료 경과는 저는 보통 많은 소아청소년 정신과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저는 아이하고 보호자를 따로 면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숨기고 싶은 자기 프라이빗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으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따로 면담을 하게 되고요. 뭐 생명의 위험이나 뭐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의 비밀적인 요소들은 다 지켜주기로 비밀 유지를 설명을 한 후에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도 저하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본인의 감정적인 저하고 털어놓으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호자 면담을 따로 할 때는 이제 아이를 이해하는 방식이나 아이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양육 교육을 하게 되고 혹시라도 보호자분들도 우울증이나 불안증 이렇게 아이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그분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혹은 필요한 경우에 같이 치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 아이를 혼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혼내기가 되게 쉬워요. 아무래도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 아이, 내 학생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도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화를 내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쁜 행동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그 자해 행동이 나쁘다는 행동인 건 다 알아요. 근데 아이가 그 자해 행동을 하는 거는 내가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것. 또 하나는 그런 감정들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으로 자꾸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해를 한다는 건 일종의 도와달라는 사인이기도 해요.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안아주길 바라는 건데 거기서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좀 이렇게 혼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했을 때 아이는 더 다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문이 닫히게 되죠. 대화를 못 하게 돼요. 기다려주고 계속 말을 걸고 시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 어른들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아이가 얘기를 해주길 기대하고 뭐 일로 와서 앉아봐, 너 앉아서 얘기 좀 해봐. 얘기 안 해요. 당연히 그건 얘기하는 거는 정말 힘든 말이고 정말 따뜻한 환경에서도 꺼내기 힘든 말인데 강압적으로 얘기하라고 했을 때는 아이는 더 말을 꺼내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이하고 가까워지는 거고 아이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고 내가 궁금한 건 아이가 힘든 것들,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지만은 어쩌면 일상적인 부분의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나랑 얘기하는 것들이 편안하고 나하고 얘기했을 때 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되면은 아이가 언제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꼭 한마디를 더 추가하는 게 아이들이 보통 그런 말을 꺼내는 게 어른들이 참 듣기 힘든 타이밍에 말을 꺼낼 때가 많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그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지금은 바쁘니까 못해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엄청난 용기를 꺼내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약속을 잡고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떤 단일 방법이 자해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없어요. 그리고 시도를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해 생각이 들었을 때 네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자고 했을 때 뭐 운동을 좋아하는 애들은 몸을 쓰는 행동을 권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화장을 좋아하는 애들은 화장을 시키는 경우도 너무 자해 충동이 들면은 얼굴이 이쁘게 해서 그거를 보면서 집중을 해라. 그러면 얼굴 화장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자해 생각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운동을 좋아하는 애들은 달리기도 시켜보고 좀 이상한 얘기지만 스쿼트도 시켜봐요. 그리고 자해를 하는 방법 중에서 뭐 벽을 친다거나 이런 애들은 그 행동을 못하면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안 다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개를 뭐 벽에 깔아 넣어서 베개를 쳐라.
그래서 손이 다치지 않게 해라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전 아이들이랑 논의를 해요.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니? 너가 제일 빨리 집중할 수 있는 게 뭐니? 그래서 게임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게임을 할 때도 컴퓨터를 키면 로딩을 하는데 걸리잖아요. 핸드폰 게임을 켜라. 그냥 뭐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 보자. 그리고 그걸 벗어난 다음에는 내가 한 번은 이겨낸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을 이겨내는 것들도 가능하고, 이렇게 한두 번씩 빈도를 줄이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외래에서 하는 건 그 아이들한테 많은 칭찬을 해줘요. 되게 잘했다. 근데 어른들이 여기서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는, 아이가 10번 자해를 하다가 5번을 했을 때 자꾸 5번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혼내거나 구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10번에서 5번을 줄였다는 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노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줘요. 너가 10번이나 할 거를 5번이나 줄였고 되게 잘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자. 또 힘든 게 있으면 와서 나랑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 대화를 나누는 편입니다. 아이들이 웃기도 해요. 그런 방법 해도 되냐고. 아이들한테도 하는 말이고 어른들한테도 하는 말이지만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너무 괴로우니까 결국에 오기 싫어서 끌려온 아이들도 많고 억지로 오게 되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행동이다 보면 좋아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본인의 노력들도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옆에서 응원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조금 더 해보자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경우들도 있고,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아이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자해를 하는 상황까지 갔을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그게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병원에서도 저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학교 병원 외에도 지역사회에서는 뭐 정신건강 유관기관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 청소년 상담센터처럼 청소년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 혼자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마음보다는 누군가 도움을 주었을 때 그거를 조금 용기를 내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부모님들께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비슷한 얘기지만은 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을 해주시는 것들, 기다리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해는 피크가 되는 시기가 15세, 중학교 시기에 피크가 되고, 성인기로 올라가면서는 아이들이 뇌의 성숙이 일어나고 충동성을 억제하는 능력이 커지면서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아이가 가장 힘든 시기에 부모님이 도와주면 그 빈도, 정도, 그 아이가 괴로워하는 걸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커지면 분명히 좋아진다는 기대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너무 조급하게 빨리 좋아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아이도 그걸 느끼거든요.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주시는 것들하고, 그 아이가 좋아졌을 때도 갑자기 관심을 끊어버리게 되면은 아이들은 내가 아플 때만 나를 쳐다본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오인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이 잘 이루어졌을 때는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놀러 다니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내가 노년이 됐을 때 아이들이랑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중고등학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그거를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